최근 한국에서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믿기지 않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유럽 국가 루마니아에서는 해마다 재외공관장 회의를 열고 외국의 외무장관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올해 루마니아가 초청한 사람은 바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 기조연설까지 맡기며 한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법 및 현 상황에 대해 공유해 줄 것을 부탁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우레스쿠 루마니아 외교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루마니아 외교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에서 아시아 국가의 외무장관을 초청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루마니아의 전략적 동반자다 라고 전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지난 2008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요. 아우레스쿠 루마니아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 한국과 루마니아는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한국산 방호복을 긴급하게 수송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수송기까지 도입했다. 세계 각국이 더 많은 의료 장비를 사려고 안달났던 시기에 한국은 루마니아의 방호복 지원 요청에 즉각 응해주었다. 라며 한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수차례 전했습니다.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지난달 15일부터 폭발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며 한국의 2차 코로나 팬데믹을 일으킨 광화문 집회와 교회 집단 감염 사태. 중국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일부 극우 이단 교회의 행보로 코로나 1차 팬데믹 동안 사회 전체의 복원을 중요시하면서 신앙과의 균형을 모색해오던 대다수의 한국 교회까지 함께 이미지가 추락했다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정은경 본부장이 이끌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이태원 클럽 사태 때처럼 통신사 기지국 자료를 모두 수집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전원 발견해내며 기적같은 속도로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수는 어느덧 100명대로 유지되고 있고 곧 두 자릿수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월 8일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영웅이라 불리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보건학 박사와 예방의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정은경은 1998년 연구관 특채로 보건복지부에 입사했고 이후 혈액장기팀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응급의료과장 등을 맡은 뒤 질병관리본부에서 만성질환관리과장,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을 거친 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여성 본부장이었죠. 그리고 바로 어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정은경 청장이 내정됐는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은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기존 907명에서 인력이 무려 42% 증가한 1476명으로 늘어났고 총 5국 3관 41과로 구성되어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뿐만 아니라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도 모두 소속 기관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한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이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음에도 이처럼 밝혔습니다. 국민의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결과 확산세가 꺾였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다. 검사 수요가 많아지는 것을 대비해 코로나 의심 환자의 침을 이용한 검사법을 분석하는 시험을 진행 중이다. 라며 타액을 이용한 검사법 도입을 예고했고 가을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가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도입할 것이다 라고 전하며 다시 한번 한국이 K방역의 리드 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의 게브리예수스 사무총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좋은 성과를 거둔 나라라고 평가하며 강력한 공중보건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은 질병관리청뿐만이 아닙니다. 권진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어제 있었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달부터는 셀트리온이 다음 달부터는 GC 녹십자가 코로나 치료제를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권진욱 부본부장은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지난 7월 17일 식약처로부터 국내 임상 1상 승인을 받았고 이후 1상에 대한 결과를 완료하고 분석하고 있다. 식약처가 임상 계획 2상과 3상을 심사 중이다. 9월 중에는 상업용 항체 및 치료제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다. 강조했고 GC 녹십자의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 2상에 대한 시험 계획을 승인했고 현재 6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세상에 공개되자 자카르타 포스트는 한국의 셀트리온이 이번 달 코로나19 치료제의 상업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첫 코로나19 치료제로 영국에서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보도하며 개발 속도에 감탄했고, 글로벌 제약 및 의약품 뉴스 전문인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아레나, 일본의 니케이, 심지어 워렌 버핏의 회사 벅셔 해서웨이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와이어까지 셀트리온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렘데시비르인데요. 이 렘데시비르라 불리는 치료제는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만든 화학약품이죠.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는 민간 보험 가입자는 3,120달러, 공공보험 가입자는 2,340달러를 내야 합니다. 즉 5일 내에 완전히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35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는 것이고, 10일 동안 렘데시비르를 투약받게 되면 7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렘데시비르가 모든 확진자를 100% 살려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량 생산을 예고한 코로나 치료제는 렘데시비르처럼 화학약품이 아닌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혈장 치료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대량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항체 치료제는 혈장을 이용하지만 이를 유전자적으로 분석해 완전히 공장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이 가능합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항체는 부작용이 낮지만 가격이 비싸다.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라고 전하며 원가의 50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제약회사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치료제를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제약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싹쓸이했고 아시아 기업들은 끼어들 틈조차 없었죠. 글로벌 통계 전문 기업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제약 시장 규모는 1,45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 막대한 규모의 시장을 미국의 존슨앤존슨, 화이자, 길리어드 사이언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스위스의 노바티스, 프랑스의 사노피 등에 완전히 독식해오다가 한국의 셀트리온이 아시아 최초로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서 기존의 미국과 유럽 제약회사들이 비싼 가격에 판매하던 의약품을 획기적으로 싸고 더 좋은 퀄리티로 업그레이드 시켜 판매하기 시작했고, 셀트리온의 렘시마는 유럽에서 60%, 트룩시마는 40%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국에서도 올해 말 20%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신재 셀트리온 사장은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 감염된 환자의 바이러스를 즉시 중화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투여하게 되면 항체의 반감기인 2-3주 정도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효과도 있다 라며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진들에게 예방 효과도 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중국 정부는 지난 17일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6.8%로 발표했다. 국유 기업 전체의 이윤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9.7%나 하락했다. 중국 정부는 신속한 경기 반등을 희망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 미중 무역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코로나19 이후 공급 사슬 혼란에 대비한 대체 생산 능력 확보가 세계적 관심사가 됐다.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는 중국에 들어가 있는 제조업을 이전시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드러난 중국 정부의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태도와 의료용품의 낮은 품질로 인해 대외 신뢰도와 이미지가 타격을 받았다. 세계 공급 사슬의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했던 중국의 역할 변화는 불가피하다. 중국은 국내 수요 확대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하는 전환점에 도달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제 성장 유지를 위해 중국은 교통망 확충 등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신규 투자를 늘리기에는 재정이나 국유 기업의 투자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 지방정부 역시 이미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기 선순환을 위한 투자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 중앙이나 지방정부 모두 감세로 경기 부양을 도모해야 할 상황에서 추가로 재원을 조달하기도 어렵다. 사회적 혼돈과 미흡한 제도에 노출됐던 중국 소비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고 지갑은 닫는다. 그동안 활용했던 재정 확장이나 정부 주도 프로젝트 중심의 정책으로 내수 촉진이 어려운 이유다. 이번 위기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전략 모색과 경제 구조 전환의 시기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앙정부는 전략 목표와 제도 변화를 주도하고 지방정부는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한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자를 포함한 민간 경제의 자발성 유도를 위해 지급 준비율과 기준 금리, 대출 요건 등의 금융 환경을 개선하고 자본시장 개방 및 자유화와 함께 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 수출입 관련 세금 환급 및 기업 부담 경감, 절차 간소화도 조율하고 있다. 시진핑 시대에 강화되던 정부의 직접 개입이 간접적 유도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양상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9일 2020년 신형도시화 건설과 도농융합 발전에 중점 임무라는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구 300만 명 이하 도시에 대한 농민 이주 촉진을 위해 호구 이전 제한 제도를 전면 철폐하고 사회복지 제도를 확충하기로 했다. 2014년 이후 추진해오던 기존 도시화 전략의 현실적 수정이다. 도시화 모델의 변화는 건설 및 정보통신 영역과 지역경제 공급 및 수요 체계 확충, 지방기업의 현대화 및 기술 향상, 교육, 의료 등 사회복지 영역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과 공간을 제공한다. 대외 경제 영역에서는 1대1로 전략 등의 원대한 포부를 지향하고 현실의 절박함을 고려한 정책 개선 쪽으로 돌아설 것이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에 더해 외자 기업의 해외 이전 움직임을 상쇄하기 위해 혜택을 부여하고 국내 시장 진입 장벽도 낮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 시대에 들어 시장과 소원해지던 중국이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시장 진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됐다. 한국 기업에는 14억 인구의 중국 내수 시장이라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릴 수 있다. 위기에 따른 경제적 절실함으로 인해 한중 경제 관계에 먹구름을 들이웠던 사두 등의 정치적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게 됐다. 시진핑 정부가 시장 경제를 정돈하는 과정에서 터뜨려버릴 수도 있었던 경제적 거품이나 디레버리징에 따른 미실 경제적 리스크도 낮아질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 구조 변화를 위한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세계 각국의 대대적인 의료 지원을 펼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26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2달 동안 16개국의 의료 전문가들을 보내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의 코로나19 방역 작업 등을 지원했다. 중국이 의료 물자를 지원한 국가는 125개국에 달하며 4개 국제기구도 중국의 의료 물품 지원을 받았다. 중국은 150여 개국의 전문가들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화상회의를 하기도 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보건기구가 친중국 성향을 보인다며 자금 중단을 지시했지만 중국은 지난달 초 2천만 달러를 WHO에 지원한 데 이어 최근 3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다. 이러한 중국의 대대적인 코로나19 의료 지원은 미국이 자국 내 코로나19 대응에 여념이 없는 사이의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중국의 의료 물품 지원을 받은 나라 중 절반가량은 중국의 야심찬 경제 영토 확장 프로그램인 1대1로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불신의 눈길은 여전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중국이 코로나19가 최초로 발생한 우한이 코로나19의 발원지라는 사실마저 부인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에 세계 각국이 실망과 더불어 경계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다. 프랑스의 아시아 전문가인 프랑스와즈 니콜라스는 중국은 세계가 자국의 중대한 실수를 잊고
책임 있는 강대국의 모습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지만 의료 물자 지원만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외교관들은 공격적인 화법으로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지만 이는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중국이 의료 물자 지원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파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이 보여준 대응 모습은 세계 인류 운명 공동체에 대한 중국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과연 중국은 인류의 건강과 운명을 진정으로 위하는 나라인지를 말이다. 세계화와 상호의존 시대에 전염병은 인류의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특히 중국인이 연간 1억 명씩 세계를 출입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중국이 정작 인류 운명 공동체의 구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더 책임 있는 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이 제기한 중국 책임론의 의중을 오독해서는 안 된다. 고의적으로 무시해서도 안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식의 억지와 비상식적인 말꼬리 잡기로 설전을 펼치는 것은 중국의 꿈의 역효과만 가져다 줄 것이다. 인류의 운명이 공통된 것이라고 믿으면 이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협력 의지와 자세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중국 꿈의 첫 단추는 처음부터 잘못 꿰어졌다. 이를 바로잡기에 늦지 않았다. 그러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자국민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둘째, 책임을 회피해서 안 된다. 셋째, 국내 정보의 국제 공유에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넷째, 책망받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공조에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 인류를 배려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